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됐는데, 이 범죄는 무엇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범죄론이고, 형벌에 관한 것이 이제 형벌론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서론을 마치고, 범죄론이란 본론을 이제 볼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제 1장 범죄론의 기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서론이네요. 그렇죠? 범죄론 중에서 또 서론입니다. 빨리 좀 본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서론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우선 범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이란 말이 뭘까요? 절대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범죄가 되는 거, 이걸 절대적 범죄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시간을 초월했다. 무슨 말이죠? 과거에도 범죄고 현재에도 범죄고 미래에도 범죄일 수 있는 게 있느냐. 글쎄요, 뭐, 살인 정도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개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통 같은 걸 존재해 본다면, 뭐, 일본이나 뭐, 무슨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엔 범죄였어요. 지금 범죄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시간을 초월해서까지 범죄가 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간을 초월해서도 다 범죄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자, 간통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공간을 초월해서까지 범죄가 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범죄 개념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상대적 범죄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상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국가의 법 질서를 전제로 해서 범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국가가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가 된다. 이걸 상대적 범죄 개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범죄 개념은 바로 상대적 범죄 개념이죠. 현재의 대한민국이 범죄로 규정한 그걸 우리가 현재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범죄라는 것은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 범죄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질적 범죄 개념이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길죠? 실질적 범죄 개념은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반사적 행위가 다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반사적 행위 가운데 사회에 유해해야 되고, 또한 법익을 침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의 핵심적 요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사회 유해성이고 또 하나가 법익 침해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범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 범죄 개념도 해당 국가의 헌법적 가치 선언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범죄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 범죄 개념은 사실은 형법상의 범죄 개념이 아니라 형사 정책상의 범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정책상으로 일단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 기존 형법 질서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 범죄를 규정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판단하고 검증하는 하나의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 범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전에 나왔지만 간통죄 문제, 현행 형법은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통죄라는 것은 단지 도덕에 위배할 뿐이고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실질적 범죄 개념은 기존 형법 질서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실질적 범죄 개념은 범죄와 비범죄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즉, 입법자들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될 것이며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범죄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법적인 범죄 개념이 아니라 형사 정책적인 범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형법적 범죄 개념은 뭘까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 자, 형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형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사람은 좀 사고가 너무 형식적이야. 이런 말 쓰죠. 너무 좀 형식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앞으로 형법에서 형식적, 또 형식설, 이런 말이 나면 그 형식은 어떤 형식을 말하냐? 실정법을 말합니다. 실정법. 그렇죠? 그 형식적 범죄 개념의 말은 뭡니까? 실정법이 범죄로 규정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개념. 이것을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형법 250조 1항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라고 형법 250조 1항이란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규정된 게 뭡니까? 250조 1항에는 실정법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범죄라고 규정한 거죠. 결국 이 형식 범죄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 사람을 살해하면 살해하는 것이 살인죄 구성요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위법하면서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실정법이 범죄로 규정해 놓은 거, 자, 범죄로 규정했다는 소리는 법 속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거, 이런 범죄 개념을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형법상의 범죄 개념이에요. 그럼 왜 형법상의 범죄 개념은 실질적 범죄 개념이 이어서 안 되고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법률을 형식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범죄를 법률을 전제로, 실정법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죠? 죄형 법정주의 때문이죠. 자, 죄형 법정주의가 뭡니까? 죄, 형, 법으로 정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정법으로 죄와 형을 정하라.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상의 범죄 개념은 바로 죄형 법정주의를 기초로 해서 법률에 정해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인간의 행위가 범죄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법상의 범죄 개념은 형식적 범죄 개념이 되고, 이 형식 범죄 개념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첫째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것이 바로 형식적 범죄 개념, 형법상의 범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이 성립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 바로 형벌이라는 법적 효과였죠. 형벌. 아주 끔찍스러운 거라 그랬죠. 아주 고통스러운 거랬죠. 이 고통스러운 형벌에 대한 효과를 발전시키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범죄라는 요건입니다. 그 범죄 요건이 뭐냐? 세 가지죠. 첫째가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고, 두 번째가 위법성이고, 세 번째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 범죄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형벌이란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에 대한 효과의 전제가 되는 게 범죄인데, 그래서 범죄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가벌성이 확장되고 후간의 형벌권을 남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범죄 성립 요건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학의 어떤 관심은 이 범죄 성립 요건 쪽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 뭐냐, 또 구성요건 해당성이 뭐냐, 이걸 논하는 게 구성요건론이고, 두 번째가 위법성론이고, 세 번째가 책임론이에요. 자, 한 페이지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제2편 범죄론 목차를 보세요. 범죄론 목차 보시면 제1장이 범죄론 기초로서 서론이고, 제2장이 뭡니까? 제2장이 구성요건론이죠. 바로 이 구성요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3장이 두 번째 요건인 위법성론이고, 제4장이 범죄의 마지막 요건이 책임에 대한 논의죠. 뭡니까? 전부 범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상의 범죄를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5장은 미수론인데, 우리가 책임론까지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완성된 범죄.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범죄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범죄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범죄, 바로 기수범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총알이 빗나갈 수도 있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미수입니다. 미완성의 범죄죠. 그래서 미완성의 범죄를 다루는 영역이 바로 미수론입니다. 그래서 미수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라는 것이 있고, 또 미수 이전의 단계로서 예비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론에서는 이 네 가지 현상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현상이죠. 미완성의 범죄로서 예외적 현상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제6장은 정범 및 공범론인데, 우리가 미술론까지는 1인에 의한 단독범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범죄라는 것이 있고, 혼자서만 범하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둘이서 같이 칼로 찌를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수인이 범죄에 참가해줄 때, 이때 참가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법적 효과를 어떻게 달리 취급할 것이냐, 이걸 다루는 영역이 정범 및 공범론이 되는 겁니다. 정범 및 공범론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다수인의 범죄 참가 형태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참가했을 때. 이제 범죄론과의 마지막 영역이 죄소론입니다. 죄소. 범죄 수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일죄인 경우도 있고 수죄인 경우도 있겠죠. 또 수죄라면은 처벌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루는 영역이 바로 죄수론입니다. 그래서 죄수론은 범죄의 수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범죄론에 근접한 영역이고 또 수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또 다룬다는 점에서는 형벌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론과 형벌론을 연결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수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론 본론은 결국 범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칙적인 범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외적 형태로서 미수, 공범, 그다음에 연결 형태로서 죄수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범죄라는 한마디 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범죄 현상을 검토할 때는 이 공식을 가지고 검토하면 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범죄인가 아닌가 직관적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에이 저 나쁜 놈 죄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게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또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서 케이스에서 목차 순서 같은 걸 크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케이스에서. 왜 그럴까요? 자, 케이스는 뭡니까? 뭘 논하는 거죠? 결국 어떤 사건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제시해 놓고 학생들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재판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유죄인가 무죄인가 재판해 보고 유죄라면 왜 유죄인가 이유를 제시하라. 또 무죄라면 왜 무죄인가 이유를 제시하라. 이게 케이스 문제예요. 이게 바로. 별거 아닙니다. 재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법관이 돼가지고 재판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재판할 능력이 있는가? 지식을 갖고 있는 걸 테스트하는 게 케이스 문제예요. 별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 실무로 나가시면은 매일매일 접하는 게 이제 사건들입니다. 뭐 검사를 했다. 어떤 사건을 접하죠. 아주 복잡한 사건을 접합니다. 결국 검사는 뭘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야 돼요. 그 죄가 되면 공소제기 하는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공소제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가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하는 거고 또 실무 나가서도 유능한 법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일단 합격도 못하고 뭐 재수학에 합격해도 뭡니까? 실무 나가서 무슨 죄인지 모르니까 항상 헷갈리게 되는 거죠. 죄가 안 되는 거 기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죄 판결 받죠? 자, 무죄 판결 받으면 그 검사는 그날 돌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검사는 군대 조직이에요. 상명하복 관계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급자한테 깨집니다. 왜? 자, 무죄 날 것 같으면 기소를 안 해야죠. 왜 무죄 날 걸 기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지기 해가지고 피고인 몇 달 동안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했을 겁니다. 나는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썼을까요? 또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무죄 날 건데 괜히 기소해가지고 피고인한테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또 법관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무죄 날 걸 기소해가지고 법관들 거기다 매달려가지고 제 판결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깨져야죠. 당연히 깨져야죠. 그렇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안 깨지려고 유죄 판결 받아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많이 받는 검사는 인사 고과에서 점수가 떨어져요. 조만간 변호사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무죄 판결 받아도 뭐 감점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믿는 검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죄 판결 받으면 다 감점해야죠, 솔직히. 그렇죠? 왜 그 무죄 날 걸 기소합니까? 바보같이.
그렇죠? 그래서 왜 국가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그럼 강하게 감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또 그다음에 뭐 유죄인데도 검사가 입증을 잘못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게을리해가지고 무죄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검사 잘못한 거죠. 깨져야죠, 가서. 그렇죠? 뭐, 좀 없어 버쳐 이런 건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 상급자에 의해서, 굉장히 진짜, 야단을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유죄 판결 받아내려고 검사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형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지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사법시험이 무슨 학자를 뽑는 시험인가요? 아니죠. 학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실무자를 뽑는 시험입니다. 그럼 형법이 실무자한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건을 접해들 때 무슨 죄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간단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위법한 거 아닌가, 책임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뭐 사법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신문에 나가서도 아주 유능한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못하면은 실력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범죄 본질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범죄 본질. 이 범죄 본질에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실질적 범죄를 말합니다. 실질적 범죄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저지 권리 침해 설의 학설이 있었어요. 범죄 본질은 개별적인 권리를 침해한 데 있다는 견해고, 아주, 좀 낯익은 사람이죠. 포이에르바의 주장입니다. 포이에르바. 그럼 모든 범죄를 권리 침해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지만 이로도 공연 음란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 범죄인데, 자,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대체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설명하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범죄를 권리 침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권리 침해들은 타당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견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포이에르바가 이 권리 침해설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 범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중세의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범죄를 뭐 신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거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게 바로 포이에르바예요. 그래서 범죄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범죄라는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이에르바가 주장함으로써 이 범죄가 현실적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불완전하죠. 그래서 비판을 받긴 받지만 형법 학설사상으로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그런 학설이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익 침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 위반설이 있는데 자, 이건 일면적 타당성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를 행위적 측면하고 결과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결과적 측면에서 뭐가 될까요? 법익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행위적 측면은 의무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행위와 결과의 결합 형태인 이상 범죄 본질도 의무 위반설과 법익 침해설을 결합한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결합설이고 현재 우리 통설의 태도가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냥 쭉 한번 개념 정도만 봐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요건, 소추 조건이라는 문제를 봅시다. 자, 성립 요건 이미 설명드렸죠.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 요것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뭐 거의 한 달 동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 뭐냐,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또 그 중에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설명하고요. 또 위법하다는 것이 뭐냐, 또 위법성을 어떻게 확정지을 것이냐, 또 책임이 뭐냐, 또 책임은 어떤 게 부정될 것이냐, 또 어떤 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냐, 이거 한 달 내내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형법을 공부할 때 형법 공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울고 들어왔다가 웃고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들어왔다가 웃고 나간다. 이게 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매우 어려워요. 특히 형법총론 쪽은 대단히 난해하고 추상적이죠. 아마 전혀 형법을 공부 안 하시다가 요번 시간에 와서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뭐 어지러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개념이 와닿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예습을 하시면서 항이론 같은 거 예습하신 분들은 아마 심각한 좌절감을 맛봤을 겁니다. 그렇죠? 왜? 나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이었는데 읽어도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연 내가 이 뭐 사법시험 볼 만한 뭐 자격이 있는 거냐,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러면서 아마 회의를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에 다 그래요. 처음에 울고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울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너무 쉬워집니다. 왜 쉬워질까요? 형법은 지금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결국 한 단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학문이 이렇게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형법이 그래요. 한 단어. 뭐죠? 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수많은 학설과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판례들은 결국 범죄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학설은 범죄란 하나의 실에 다 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이론이 결국 범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범죄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범죄를 구성하는 구설은 세 개인데 하나가 구성요건이라는 구설이고 두 번째가 위법성이라는 구설이고 세 번째가 책임이라는 구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 체계를 잡는다는 겁니다. 체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양한 이론과 학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걸 공부할 때마다 그냥 그 이론에 빠져들지 마세요. 일단 새로운 학설, 새로운 챕터가 나온다면 한 발짝 물러서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도대체 요 이론이 자, 이게 범죄를 설명한다는 건 분명한데 범죄의 성립 요건이 구성 요건과 위법성과 책임 가운데서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세요. 이게 체계 잡는 겁니다. 체계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과 학설들의 소속이 구성요건 쪽이냐, 위법성 쪽이냐, 책임 쪽이냐 이걸 먼저 잡고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론만 공부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이론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실무상으로 가서 특히 케이스 문제 해결할 때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해 이런 좀 오래전이지만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가브리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개를 한 마리 이제 발견했고, 걔는 장난 삼아서 걔한테 돌을 던졌어요. 그럼 걔가 이제 화가 나겠죠? 걔도 감정이 있어요. 화가 나니까. 걔가 이제 갑을 물려고 이제 달려든 겁니다. 갑은 이제 걸음만 날 살려다가 도망갔는데, 아무래도 걔가 빠르죠. 빨라요. 걔한테 물리기 직전에, 갑은 이제, 을의 집으로 그냥 뛰어든 겁니다. 아무도 이 안면관계 없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뛰어드니까 무슨 강도인 줄 알고 멱살을 잡고 갑을 대문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대문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걔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가지고 갑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이때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 이게 2차 시험 문제 50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갑의 행동, 대충 우리가 이것이 긴급 피난이다 정도는 알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개에 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을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럼 대개 답은 어떻게 씁니까? 긴급 피난의 성립 여부, 논하고 있어요. 그러나 채점자가 바라본 이 답안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긴급 피난은 위법성 단계에서 논해야 되는 논점입니다. 그러면, 이 위법성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해지는 겁니다. 또 책임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해지는 겁니다. 차례로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답안들이 뭡니까? 구성요건을 논하지도 않고 그냥 긴급피난의 성부. 도대체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안일수록 이제 수험생들은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해요. 긴급피난 잘 썼거든요. 긴급피난 잘 썼는데 채점자가 바라본 그 답안은 빵점 답안입니다. 왜? 구성요건 해당성을 언급을 안 했어요. 간단하지만 일단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위법성이 논해지는 겁니다. 근데 구성요건에 대해서 언급 안 했다는 소리는 이 답안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답안이에요. 대폭 감점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 안 썼지만 대폭 감점입니다. 왜? 이 사람은 범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점수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채점하고 결과가 다른 경우가 되게 이런 경우예요. 자기로서는 긴급피난 잘 썼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꽈락.
이상하다 하면서 뭐 그냥 막 소송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채권 자체가 기본이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구성력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판례, 어떤 사례를 접근하든가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답은 잘 고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했고, 객관식 문제 오지선다형 나오면 이거 답 같아 하고 오면 맞아요. 1차는 잘 합격합니다. 1차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좀 직관력 같은 게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2차 시험 가서 되게 고배를 마십니다. 왜? 2차가 뭐 찍는 겁니까? 써야죠. 이유를 써야죠. 근거를 써야죠. 죄가 되면 왜 죄가 되고 죄가 아니면 왜 안 되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우리가 지금 한시법 추구법 문제도 뭐 근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를 써야 돼요. 근거 없이 어떤 결론을 인정합니까? 법관이 재판할 때 근거 없이 결론할 수 있어요? 글쎄 유죄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판결 요지와 판결 이유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그 근거를 대려고 때로는 판결문의 길이가 수십 페이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 또 변호사가 반대 주장하면 그걸 반박하는 근거를 계속 대야 됩니다. 근거. 논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분들은 2차 시험 가서 계속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논리, 근거, 이유 이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죄가 되면 왜 죄가 되는가? 이유를 항상 생각하세요. 또 죄가 안 되면 왜 안 되는가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2차 시험 케이스에서 요구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 언급 안 할 거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무죄라면 왜 무죄인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 무죄인가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언급 안 하면 안 되고, 또 그 죄가 안 되려면 왜 죄가 안 되는가까지도 상세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근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근거가 뭐냐? 판례가 어떤 결론을 이해하다면 도대체 판례는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이해하는가? 근거를 찾는 데다가 주력을 하셔야 되고, 그 근거에다 줄 쳐야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엉뚱한데 줄을 막 이렇게 쳐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근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도 근거를 요구하고 실무 나가서도 항상 근거를 요구합니다. 근거 없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학설들 전부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구성력과 해당성, 위법성, 책임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이 나면 이것이 어디에 걸리는 문제냐, 뭐가 관련이 되는 문제냐, 다시 말하면 답안을 쓸 때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언급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 번째 언급해야 되는가, 목차하고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은 이제 간단히 마치기로 하죠.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기 때문이라. 근데 범죄 처벌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 처벌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 성립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자, 일단 성립된 범죄다. 무슨 말이죠? 이 처벌 조건은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만 논해지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성립, 즉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이죠. 이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해지는 게 처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벌 조건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봅시다. 자,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자, 범죄가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형벌이란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범죄가 성립했다면 형벌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이런 원칙을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는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범죄는 성립했지만 형벌을 과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0% 맞는 원칙은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법자가 사용하는 기술이 뭐냐? 처벌 조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성립했지만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가 성립했다고 무조건 형벌에 처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 법자는 하나의 조건을 더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처벌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조건까지 갖추어져야만 형벌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자가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범죄 처벌 조건은 실체법적인 조건입니다. 자, 왜 실체법적인 조건일까요? 실체가 뭐죠? 실체? 범죄와 형벌이죠. 그래서 이 처벌 조건은 형벌권의 발생과 관련된 조건이기 때문에 실체법적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실체법적 조건이냐 아니면 절차법적 조건이냐가 무엇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자, 죄형법정지는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의 파생적 원칙 중 한 가지인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처벌요건을 절차법적 조건으로 본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처벌 요건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것은 형벌이란 실체와 관련된 조건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적 조건인지 절차법적 조건인지를 논하는 실익은 주로 그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 처벌 요건에는 객관적 처벌 요건이 있고 또 인적 처벌 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 처벌 요건을 보세요. 범죄 성립되는 경우에도 항상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적 처벌 조각 사유는 뭔가를 봅시다. 자, 인적 처벌 조각 사유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해서 역시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죠. 행위 당시 존재하는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벌권의 발생을 저지시키는 인적 사정을 말합니다. 자, 그럼 객관적 처벌 요건과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의 본질적 차이점은 뭘까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골라낸다면 뭐가 될까요? 자, 객관적 처벌 요건에서는 그 첫째죠, 후단 부분에서 발생입니다. 발생시키는 이게 키워드예요. 즉, 객관적 처벌 조건은 그 처벌 조건이 존재하면 적극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소극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형벌권이 발생한다는 적극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인적 처벌 조각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둘째 줄 보시면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벌권의 발생을 저지시키는 뭡니까? 인적 처벌 조건이 존재하면 이제는 형벌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권의 발생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즉 소극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객관적 처벌 조건을 적극적 처벌 조건이라고 부르고 또 인적 처벌 조각세를 소극적 처벌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존재할 때 그 조건이 존재할 때 형벌권이 발생해 버리는 게 객관적 처벌 조건이고 또 그 조건이 존재할 때 형벌권이 소멸돼 버리고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 객관적 처벌 조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전술에 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도지사 후보자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갑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해보나만 하죠. 투표는 해보나만 하죠. 갑이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선거는 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갑이 도지사가 된다는 게 거의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미리 좀 잘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도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어떤 의리란 업자가 갑을 찾아간 겁니다. 물론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도지사라고 부르겠죠. 도지사님 한번 부르면서 당선되시면 제가 여기다 이 아파트 좀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허가 좀 내주실 거죠? 하면서 이제 가방 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갑이 되면 뭐가 됩니까? 자,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면 수레죄가 되는데 갑이 공무원입니까? 아직 선거가 행해지기 전이니까 갑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자, 이와 같이 앞으로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전수뢰죄입니다. 사전수뢰죄.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미리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갑에게는 사전수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가 치러졌는데 자, 개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갑이 11표 차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런 사람이죠. 11표 차로 국회의원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뒤집기,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이 그냥 방심했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굴까요? 갑한테 돈 준 그 건설업자겠죠. 그 사람이 이제, 억울해 하면서 돌려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이 얘기가 이제 검사 귀에 들어가세요. 검사는 공소제기의 권한이죠. 그래서 검사가 이제 갑을 사전수뢰죄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될까요? 일단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사전수뢰죄에서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입니다. 즉 사전수뢰죄 성립 요건을 다 갖추었죠.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특별히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도 없죠. 또 책임을 부정할 만한 사유도 없죠. 그 사전수뢰죄가 다 성립했으니까 사전수뢰죄는 성립했고 유죄입니다. 그러나 사전수뢰죄는 형벌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뭔가요? 공무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존재해야만 형벌권이 발생하고 갑에게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갑은 저 선거에서 떨어졌으니까 공무원이 되지 못했죠.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 처벌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이 법자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갑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까? 무죄가 아니죠. 유죄는 되는 거죠. 사전수뢰죄 성립 요건은 다 갖춘 겁니다. 유죄입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유죄인데 다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형만 선고 못하는 겁니다. 이때 선고되는 판결이 무엇일까요? 형면제 판결입니다. 형면제 판결. 그래서 형면제 판결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산사 함정은 그겁니다. 무죄 판결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의 일종인 형면제 판결이 선고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그 예를 기억하세요. 가장 흔한 예가 친족 상돌에서 328조 1항의 신문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는 신문이에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갑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이제 친구하고 야, 우리 올여름에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한번 좀 다녀오자라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좋아, 갑도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꼭 가는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그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기말고사에서 아주 시험을 잘 봤어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올 A입니다. 올 A고 그래서 갑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주 자연스럽게 저 올 A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갑이 이제 저 잘했죠? 그러니까 잘했다. 역시 내 아들 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요 제가요 유럽 여행을 좀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버지가 능력이 된다면 그래 갔다 와라. 너 수고해서 갔다 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걸 잘내면서 야, 너 지금 철이 없구나. 아버지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 지금 부도 직전이야. 근데 유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잣도도 집어던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괜히 칭찬을 받으려다가 욕만 잔뜩 먹고 나왔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친구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친구는 벌써 준비 다 해놨다는 겁니다. 야, 너 빨리 와 하면서 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은 없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돈을 훔쳐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있겠지 하면서 아버지 장롱을 막 뒤져봤더니 진짜 서랍 한가운데에서 봉투가 하나 나오는데 딱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는 겁니다. 가면 그거를 훔쳐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갑이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정말 좋은 거 하나 합니다. 뭐냐? 아버지 돈 훔치면 처벌 안 됩니다. 저도 괜찮아요. 처벌 안 됩니다. 왜 처벌이 안 될까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도죄는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아버지 돈도 타인 소유의 재물이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쳤으니까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형법은 328조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직계 혈족 사이의 절도죄는 형을 필요적으로 반드시 면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친족 상도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절도죄는 성립했는데 어떤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직계 혈족이란 인적 사유가 존재하고 있죠. 그죠? 직계 혈족 간의 절도란 인적 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이 인적 사유가 존재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형벌권 발생이 저지되게 됩니다. 그 형벌권이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법원은 무슨 판결을 선고합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왜? 절도죄 성립 요건은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이요. 유죄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면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의 일종인 형면제 판결이 선고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면제 판결 법적 효과 아래에 나와 있죠. 무죄 판결 아닙니다. 형면제 판결 선고해야 되고 또 이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자, 아까 그 도지사 후보자 사건, 또 그 다음에 이 아들 사건. 자, 이 행위가 위법한 행위입니까? 적법한 행위입니까? 위법한 행위죠. 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었어요. 자,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단 말은 위법성이 인정된단 말입니다. 자, 위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처벌이 안 될지라도 그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공범도 이제 교사범과 종범을 말하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가 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교사범이나 종범이라는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만 됩니다. 책임은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만 여기에 종속해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조건 때문에 처벌을 못할지라도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은 인정되죠. 그래서 여기에 종속해서 공범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처벌조건에 대해서 착오를 했다. 자, 이 처벌조건은 오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자, 행위자가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조건이 존재하면 존재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오는 전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밑에 케이스 한번 봅시다.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보세요. 강원 개처 의뢰 5장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훔쳤다. 일단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구속요건에 해당성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절찬 보석은 을의 소유였으나, 자, 처의 소유였으나, 가면 그 보석이 을의 친구인 병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자, 을의 소유란 소리는 배우자의 소유란 소리고, 자, 배우자의 소유라면 친족 상돌에 따라서 형이 면제됩니다. 근데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라면 형은 면제되지 않고 그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착오를 했죠. 처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의 친구의 소유라고 착오했는데 이 착오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이 처벌 조건은 오직 객관적으로만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였다면 이때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배우자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여튼 객관적으로는 배우자 소유였으니까 객관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겁니다. 착오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실관계 봅시다. 그럼 그렇죠. 의뢰 5장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훔쳤다. 자, 절도죄는 완벽하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절찬 보석은 을의 친구인 병의 소유였으나, 그럼 그것이 을의, 자, 배우자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역시 이 착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오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그것이 배우자의 소유였습니까? 아니었죠. 자, 그래서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그 친족 상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이 면제되지 않고 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값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착오 문제를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착오 문제가 나오면 일단 출제 가능성 1순위로 꼽으세요. 그 착오 문제가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하여튼 착오란 말만 나오면은 야 이거 제일 중시해야 될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오 문제 이렇게 사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하여튼 처벌 조건에 대한 착오는 오직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자가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친족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객관으로 친족관계가 있다면 형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형이 면제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추조건의 문제를 봅시다. 소추조건. 범죄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에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이 소추 조건을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송조건. 근데 소송조건은 별게 아니라 공소제기의 유효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겁니까? 아니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차 가운데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공소 제기가 일단은 유효하야만 법원은 그에 대해서 실체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했지만 공소 제기가 유효하지 못하면 법원은 재판을 거절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거절하는 판결이 공소 기각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공소 제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 소추 요건인데 이건 이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론의 의사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그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되고 법원은 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죄인데 고소가 없다면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법원은 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안 해주고 공소 기각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을 거부하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이제 이거는 신고자가 좀 반대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은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무엇을 해제 조건으로 합니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없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그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친고죄고 어떤 범죄 반의사 불벌죄냐 이것도 암기 사항인데 뭐 여기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강론 가서 개별적인 범죄를 공부하시면서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리된 것은 그죠? 최종 정리 시에 그냥 한번 훑어보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거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형법 공부가 너무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강론 가서 그때 죄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것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보시면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조건의 구별 실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의 종류가 다른데 보세요. 범죄 성립 요건을 구비했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범죄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겁니다. 근데 범죄 성립 요건이 구비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처벌 요건 가운데 객관적 처벌 요건을 결의했다면 일단 유죄 판결의 일종이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는 겁니다. 자, 무죄가 아닌 거 주의하시고 또 소추 조건이 결여됐다면 일단은 형 면제 판결이 아니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 중요한 법적 효과 차이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고의의 인식 대상을 본다면 이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자,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내용을 합니다. 뭔가를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을 인식해야 되느냐? 가벌서의 모든 전대 사실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가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이 없으니까 고의가 부정됩니다. 이 고의가 부정된다는 것을 고의가 조각된다고 표현합니다. 형법에서 뭐가 부정되는 걸 조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위법성 조각,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책임의 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벌 조건의 소추 조건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 인식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착오의 문제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고의가 부정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의범의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부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처벌 요건이나 소추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니까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고의는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고의가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법적 효과상의 차이점이 됩니다. 기타 나머지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 또 앞으로 다 계속 설명이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의 인식 대상까지만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자, 형법 각칙을 보시면 범죄 종류가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범죄 종류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영역이 바로 범죄 종류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형법이라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죠. 전문이고 전문 분야니까 나름대로의 전문 용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 용어를 이해 못하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형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문 용어가 이 범죄의 종류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강론 가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총론 쪽도 상당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를 잘 독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독해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주 기본적인 단어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형법 각칙의 그 수많은 범죄를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 이 범죄를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바로 결과범과 거동범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행위가 있고, 근데 행위만 가지고는 기소가 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기소가 되고 완성되는 범죄. 이걸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뭐, 결과범 이름이 뭐 괜히 붙은 게 아니죠. 구성 요건이 요구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발생해야만 기소가 되는 범죄, 완성되는 범죄. 이것을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동범은 뭐냐? 말 그대로 거동, 행위죠. 행위만 있어도 기소가 되는 범죄를 거동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인죄라는 범죄는, 자, 살인 행위만 하면 기소가 됩니까? 아니죠. 살인 행위에서 사망이란 결과까지 발생해야 살인 기소가 되고, 살인 행위는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은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동범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행위만 해도 기소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 음란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공연이 음란한 행위만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거기서 범죄는 완성되고 기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거동범 또는 형식범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선 구별의 실익이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구성요건론에 가면은 이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눠지는데, 이 객관적 요소 가운데 아주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내용인데,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은 아주 대표적인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지만 모든 범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자, 어디서만 필요한 요소냐? 결과범에서만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 관련성이 있어야 기소가 되는데 그 관련성을 형법상으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는 모든 범죄에서 필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결과범에서만 필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동범의 경우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니까 이 거동범의 경우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의 문제인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거론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제 양범죄의 우리가 구별의 실익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별 실익에도 후단부를 보세요. 또 한 다음부터. 조금 어려운데, 거동범의 경우는 착수미수의 중지미수만 가능하지만, 결과범의 경우는 실행미수의 중지미수까지 가능하다.
착수미소, 실행미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그 점을 잠깐 설명해 봅시다. 자, 이 착수미소는 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행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실행인데 이 착수미소는 일단 실행위를 시작합니다. 실행위를 시작한단 말을 실행의 착수라고 말하죠. 실행의 착수는 나갔어요. 그러나 실행위를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다 하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실행위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런 미소를 착수미소라고 말합니다. 자, 특징이 뭡니까?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행위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종료 미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행미소는 뭐냐? 실행을 다 했어요. 실행위를 종료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실행미소라고 말하고 결국 실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종료미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선 이제 거동범의 경우에는 실행미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거동범은 행위만 하면 기수죠. 그래서 행위를 종료한 게 실행미소인데 행위를 종료했던 소리는 행위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럼 거동범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동범의 경우는 실행미소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착수미소는 가능하죠. 행위를 다 하지 못했죠. 행위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미수가 가능해요. 거동범의 경우. 그래서 거동범의 경우는 착수미소는 가능하지만 실행미소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결과범은 뭡니까? 착수미수는 실행미수는 결과가 없으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수미수의 경우에도 미수가 가능하고 실행미수의 경우도 미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양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착수미수, 실행미수 문제는 사실은 중지미소 쪽에서 중요한 논의의 실익이 있는데 우리가 미소론 가면 상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침해범과 위헌범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침해범, 위헌범. 이것은 보호법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서 구별을 한 개념입니다. 우리 전에 추상적 위헌범 등을 논할 때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범죄 진행 과정을 본다면 일단 행위를 먼저 하겠죠.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먼저 하겠죠. 그렇죠? 이 행위 자체, 법이 금지하는 행위니까 법이 금지하는 행위만 했다면 이 자체로서 우리는 어떤 위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추상적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위험이죠. 일반적 위험. 왜? 그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였으니까. 법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면 그 자체로서 법 질서에 대한 추상적 위험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추상적 위험 다음 단계가 뭐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자, 요때 성립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말하고요. 또 위험이 아니라, 위험은 뭡니까? 침해 전 단계죠. 그렇죠? 침해 전 단계고, 마지막으로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침해됐을 때 완성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 침해 단계에 따라서 추상적 위험만 가지고도 기수가 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고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만 기수가 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하고 또 법익이 침해돼야만 기수가 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침해범은 대개 결과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침해범과 결과범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달라요. 자, 결과범과 형식범의 구별 기준은 뭘까요? 이건 형식적인 개념입니다. 구성요건, 법조문이죠. 법조문이 어떤 결과를 요구하면 결과범이고 법조문이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형식범입니다. 거동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범이냐 거동범이냐는 법조문에 의한 형식적인 구별입니다. 근데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는 실질적인 구별이에요. 뭡니까? 법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법익의 침해를 요구한다면 침해범이고 법익의 침해를 요구하지 않고 침해 위험성만 가지고 기소를 인정한다면 위험범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건 1차죠. 살인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이고 또 생명의 침해를 요구하는 침해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인죄는 1차입니다. 그러나 낙태죄 같은 건 1차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는 태아의 살해 내지 태아의 모체 밖에 배출한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이에요. 결과범이지만 태아의 생명이 침해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범이 꼭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범이 꼭 결과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형법을 설명해서 그 문제점 같은 걸 설명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자, 법익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위험이 있습니까? 위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처벌해요. 자, 법익이 침해되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처벌하는 거, 이 추상적 위험범이죠.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형벌권 확장의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형법의 보호장적 기능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바로 추상적 위험범인 겁니다. 그 차이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우선 이제 그 추상적 위험은 위험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 위험은 위험이 결과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구체적 위험범과 침해범은 대개 결과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개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은 대개 결과범의 성격을 갖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대개 거동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은 그 위험의 발생, 현실적 위험이 결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위험은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은 그 결과범이 아니라 거동범이기 때문에 위험은 결과가 아니죠. 위험은 결과가 아니니까 위험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또 추상적 위험은 위험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고의는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위험이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라면 인식을 해야 되지만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면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는 위험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도 추상적 위험범은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이 결과의 의미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 결과는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는 구체적 위험을 인식해야만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방화죄 편에 가면 다시 한번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 범죄 성질상으로 추상적 위험범은 대개 거동범의 성격을 갖지만 구체적 위험은 대부분 결과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 추상적 위험은 위험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니까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위험범은 그 위험이 결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검사가 그것을 입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해버리면 검사가 편해지죠. 검사가 편해지죠. 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까?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편해지죠?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록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검사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범죄 형태가 추상적 위험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 위험범이나 침해범으로 해석해버리면 검사는 그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고 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있다는 것도 검사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구체적 위험범과 그다음에 침해범이에요. 추상적 위험범은 너무 편하다는 거죠. 행위가 있었다. 이건 입증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행위가 있었다. 그것만 표현 설명하면 기소가 되고 완성돼 버리는 게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여기 차이점을 우리가 정리 안 하는데 주의할 점은요. 우리 총칙과 각칙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총론과 강론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총론은 원칙 규정입니다. 원칙 규정.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근데 각칙은 뭐냐? 특별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총칙에서의 논의가 강론에서까지 그대로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총칙은 뭐라고 나왔는데 강칙하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들고 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앞뒤가 다릅니까? 이분은 뭡니까? 원칙과 예외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죠. 원칙은 예외는 예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칙과 총칙이 있다면 총칙은 다 원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총칙에서 말하는 얘기는 다 뭡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칙하면 무수한 예외를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나면 모순이야, 틀렸어,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총칙에 대한 예외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각칙의 총칙에 대한 우선의 원칙입니다. 각칙의 총칙에 대한 우선의 원칙. 그래서 각칙의 총칙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총칙이 일반론이라면 각칙은 특별론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각칙의 총칙에 대한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총론상의 논의는 일반론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논의고, 이것이 강론에 가면 많은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이건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뭐 앞뒤가 달라, 뭐 모순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낮은 수준의 이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상적 위험론과 후적 위험의 차이점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강론에 가면 이와 정반대인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반대인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예외 규정을 많이 알아두는 게 또 이제 한편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범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쭉 정리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해봤자 외우지도 않고, 결국 강론에 가서 개별적인 범죄를 공부하시면서, 그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이라는 내용을 봅시다. 이건 범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즉시범 개념을 봅시다. 즉시범이란 실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의미가 와닿지 않죠. 이것은 뭔가 의미가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잘 어려운 겁니다. 좀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 그 예로서, 즉시범 예로서 모욕죄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욕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입니다. 이 모욕은 별게 아니라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을한테 야, 이 XX야 그랬습니다. 욕을 했어요. 자, 모욕 행위를 한 거죠. 자, 범죄 행위를 했고, 야, 이 XX야 함으로써 모욕죄는 거기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됐고, 또 기수가 됨과 동시에 거기서 모욕죄는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났다는 것을 형법상으로 종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수가 됨과 동시에 그 모욕죄라는 범죄는 끝났어요. 종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자, 기수 이후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제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두 번째,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봅시다. 자, 우선 야이 XX야 하는 순간 모욕죄는 기수가 됐고 종료돼 버렸고, 그 이후에 어떤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건 없죠. 또 범죄 행위, 모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끝났죠. 역시 계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범죄를 이제 우리가 즉시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골라본다면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범죄 행위도 그 이후에 계속되지 않고 위법 상태도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즉시범입니다. 두 번째 상태범이 있어요. 상태범. 구성요건의 실행에 있어 법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 상태는 기수 이외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역시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데 그 예로서 절도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갑자기 소매치기인데, 자, 을의 주머니에서 지갑 하나를 꺼집어냈습니다. 을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절취라는 범죄 행위를 했죠. 그래서 그 지갑을 갑이 손에 집어드는 순간 절도죄는 기수가 되고,
또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절도죄는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상태범은 즉시범과 같습니다. 기소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본다면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가? 자, 물론 범죄 행위는 계속되고 있지 않죠. 이미 절도는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그 지갑은 의뢰 지갑인데 갑이 갖고 있어요. 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남의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위법한 재산 상태죠. 그렇죠? 동의도 없이 남의 걸 갖고 있다. 이 위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상태범입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계속과 위법 상태 계속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즉시범은 계속성이 없고 없다는 점에서는 같죠. 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태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이 어떤 점에 착안해서 상태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까? 기수 이외에도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착안해서 상태범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학설의 동향은 즉시범과 상태범을 그냥 같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나지만 즉시범도 상태범의 일종으로 보는 게 최근의 학설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소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으로 같고 또 구별의 실익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학설의 동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별을 꼭 해야 될 것은 계속범이겠죠. 자, 계속범 개념을 보겠습니다. 계속범이란 법의 침해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소 이외에도 법의 침해가 계속된 동안에는 범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석을 해봐야만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감금죄입니다. 자, 갑이 을을 붙들다가 자기 집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를 철커덕 채웠습니다. 뭡니까? 범죄인 감금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본 그 모욕죄라든가, 그다음에 절도죄는 그 행위를 한 순간 기수가 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러나, 계속범의 예인 감금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갑이 을을 자기 집 창고에 집어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즉시 감금죄는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감금죄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데, 이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가 침해됐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금 행위로 인해서 즉시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몇 시간이다, 뭐 몇 분이다, 몇 초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통념을 기초로 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볼 정도는 돼야만 거기서 감금죄는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성이 인정되면 거기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시간이 지나면 기소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가정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1시간이 지나면 기소가 된다. 1시간 지났어요.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즉시범과 상태범은 기소가 됐다는 소리는 종료가 됐다는 소리였죠. 기수가 됐다는 소리는 범죄가 끝났다는 소리였죠. 왜 끝났습니까? 아니죠. 1시간 지났지만 을은 여전히 창고 안에 갇혀 있죠. 창고 안에 갇혀 있다면 아직 감금죄는 끝나지는 않은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을이 창고에서 풀려났을 때 감금죄라는 범죄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방이 됐을 때 이때 감금죄는 끝난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이제 우리가 계속범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기수 이후의 상태를 봅시다. 자,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봅시다. 우선 이제 1시간 지남으로써 감금죄는 기소를 했고, 자, 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을은 여전히 갇혀 있죠. 뭡니까?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기수 이외에도 감금 행위라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창고에 가지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감금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 본다면 일단 뭡니까? 요 기수 시기하고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즉시범위의 상태 보면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계속범위는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위법 상태 계속과 범죄의 계속이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상태 보면 위법 상태 계속과 범죄의 계속이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나 계속범위 양자가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계속범위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계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계속범위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측면이 뭡니까? 상태범과 달리 뭡니까? 즉시범과 달리 즉시범과 상태범은 기수 이외에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범은 기수 이외에도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계속범위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적으로 분석을 해봐야만 이 범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을 했는데 뭔가 구별의 실익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 구별의 실익이 진짜 중요한 건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범위의 경우에는 그 공소시의 기산점이라든가 공동정부이나 종부의 성립 가능 시기라든가 정당방위 가능 시기가 기수시가 아니라 종료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수 이후 종료 이전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즉시범위 상태범을 기수 즉시 종료해버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기수시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종료시라고 해도 틀린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기수시와 종료시가 일치 아니고 이걸 종료시라고 해버리면 계속범하고 용어상으로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기수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법적 효과가 기속범은 종료시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하지만 이 즉시범의 상태범은 기수시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제가 가능한 것은 이 차이점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일치하고 뭐가 일치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 지문에 나온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즉시범 상태범은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만 계속범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위법 상태 계속과 범죄의 계속범은 일치하지만 상태범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지문으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뭐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판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세요. 그 건축법상 무단용도 변경죄가 계속범이냐 상태범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뭐 특별법적인 논쟁이 합니다만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이 뭡니까? 용도 변경.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을 뭐 뜯어 고치는 거죠. 그렇죠? 시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뭐 진짜 뭐 그 변경 공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경 공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그 음식점을 갖다가 갑자기 무슨 뭐 룸사랑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다는 내부 시설 공사한다든가 이게 용도 변경이겠죠. 그다음에 변경 룸사롱을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룸사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도 변경의 의미를 첫 번째 변경 공사로 이해하면은 용도 변경죄는 상태범이 됩니까? 계속범이 됩니까? 상태범이죠. 변경 공사 끝나는 순간 기소되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걸 사용까지도 포함되는 거, 이 사용도 용도 변경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이 불법 용도 변경죄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룸사롱 폐업할 때까지 계속 용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둘 다 용도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용도 변경죄를 상태범이 아니라 계속범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유추해석이라는 어떤 그 혐의가 보이죠. 그렇죠? 용도 변경은 유형적 변경, 물리적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은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사용 자체는 물리적, 유형적 변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 사용까지도 변경이라는 겁니다. 자, 사용이 변경입니까? 사용하는 게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죠. 변경 이후의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사용까지도 변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서 이건 유추 해석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판례입니다. 계속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 또 유추 해석은 비판이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충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내용들 내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